하겠습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양국 간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미하고 영문의 앞글자를 따서 지소미아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면 이 지소미아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각 나라에는 군사기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도 군사기밀이 있는데 지소미아를 통해서 2급까지 준하는 군사기밀을 서로의 요청했을 때 교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예상과 다르게 지소미아를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현재 극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어제 오후 6시쯤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기자단에 질문했지만 대답을 하지 않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일본은 지금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베 정권은 왜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베 정권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북한, 즉 한반도에 항상 긴장이 흘러넘쳐야 본인들한테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로 국가의 안보가 흔들리면 일본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만큼 선거에서 이길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소미아가 파기되기 때문에 일본은 더 이상 북한의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선거 때마다 북한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올렸던 아베 정권은 그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결국 일본은 북한의 정보를 알아낼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지소미아 협정을 맺었지만 이번에 파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은 북한에 스파이를 보내지 않는 이상 북한 정보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앞으로 아베 정권 지지율이 떨어질 일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고립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경제 불안까지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최근까지 엔화를 미친 듯이 찍어냈는데 그 자금의 대부분은 군사력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가 파기됐기 때문에 일본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현재 세계 6위입니다. 그 말은 그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나라의 군사력만으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나라의 막대한 군사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결국 일본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 못할 거라 생각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지만 대한민국이 당하고만 있을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지소미아를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챙기고 일본을 압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지소미아는 우리나라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협정이었고 이번 결정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약소국이 아닙니다. 강대국입니다. 일본 따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된 가운데 이것이 일본의 안보 우려로 인해서 일본 정부가 발끈하고 나왔습니다만 막상 가장 긴급한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일본 기업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 정보가 일부 결여되는 정도이고 당장 큰 타격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본 회사는 이로 인해 더욱더 큰 짐을 지는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공급 마지노선을 단축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세 가지의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보순도 불화수소 보관기간은 통상 4개월가량인데 수출 규제 발표 이후 국내 반도체 업체로 수입 허가된 물량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불화수소의 소재 특성상 일본 제조업체들이 최대 수요처인 한국에 납품할 수 있는 기한은 더욱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화수소의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데 일본 업체에서 굉장히 납품하기가 까다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기존에 만들어 놓은 불화수소는 경우에 따라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일본의 업체는 최근 포토레지스트 한 건이 허가가 나자 매우 이례적으로 배편이 아닌 항공편으로 한국에 보냈습니다. 혹시나 품질이 변할까봐 빠른 조치를 했고 이것은 한국의 업체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으며 거래를 끊지 말아달라고 하는 일종의 제스처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 불화수소는 보관기간을 초과할 경우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제품 단가가 낮아지게 되며 삼성과 같은 기업은 생산된 불화수소 중에 최상급을 분류하여 수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일본의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불화수소와 같은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어 당장 처분할 수도 없어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어려움도 따릅니다. 결국에는 생산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밖에 없으며 유일한 해결책은 일본 정부에서 빨리 수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박재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회장은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해지자 기존 일본의 공급업체 외에 다른 일본의 업체들이 삼성과 하이닉스에 찾아와서 대신 공급을 하겠다며 적극적인 영업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규제망을 피해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타업체들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업체들도 한국 내 공장 라인 증설 및 중국 우회 수출 등 초강수를 두어가면서 한국의 반도체 업체 붙들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어버려 더욱더 한일 관계가 시계 제로의 상태에 다다르자 일본 내 불화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한시라도 빨리 수출 규제가 일정한 흐름을 타서 생산과 출하가 박자를 맞춰야 하는 이 시점에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런 불화소의 보관 기한 및 수출 규제 허가 날짜인 90일까지 다 계산을 해두고 완벽하게 한국을 옥죄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고 자부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회사들이 가장 고통을 당하는 형국으로 발전한 모양새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의 경우에는 불화소 재고량을 2-3개월치 확보한 반면 꾸준하게 새 공급 라인의 불화소 테스트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약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후 극단적인 조치로 불화소를 금수 결정해버린다면 일본 업체들은 사실상 생산량을 7-80% 이상 감소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완전한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의 파산 혹은 후퇴를 의미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역대 해온 규제 조치 중에 최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리블티브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킨 일본. 결국 한국은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의 종료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죠.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한일 간의 지소미아를 맺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지소미아의 종료 발표는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소미아의 종료는 한일은 동맹국이 아님을 나타내는 선언이었습니다. 대북 정보가 아쉬운 일본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과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던 일본에 침묵하고 있던 미국에게 숙제를 던진 것이죠. 일본이 한국을 안보협력국으로 인정하도록 만들라고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일방적으로 미국 눈치만 보며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세계 강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량을 살펴보면 미국이 12%, 일본은 5%,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최대 34%에 육박하는 게 현실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은 미국의 책임있는 참여를 유도하고 일본에게는 충격요법을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것이었죠. 역사적으로 한국의 최우방국이 미국임에는 틀림없지만 요즘의 미국은 트럼프의 과격한 협상가로서의 기질 때문에 동맹국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때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 한미 군사훈련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돈 낭비다 라든지 한국을 향해 한국의 방위비 인상은 어릴 적 월세 올리는 것보다 쉬웠다라는 것, 동맹국들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단거리 미사일 어느 나라나 하는 것, 게다가 한국에 대해 터무니없이 최대 6배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는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을 자극할 만한 반응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도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이제 미국이라도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독특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30일 청와대는 미국을 향해 미군기지 조기 반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반환 예정인 26개의 미국 기지를 최대한 빨리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토양 오염 정화 작업 문제로 미반환된 곳도 다수 있습니다. 즉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있어서도 한국의 토지, 시설 제공, 불평 감수, 토지 오염 정화와 같은 부분도 분담금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미국 없으면 끝장이다라는 반응도 있더군요. 하지만 동북아 패권 속에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핵심 요지인 한국이 분담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지소미아 종료했다고 그냥 떠날 수 있을까요? 전해드릴 소식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한국은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보고 군비 증강을 하고 있다는 일본 군사평론가의 주장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뉴스입니다. 일본 아사히 계열의 아에라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뒤에는 가상의 적 일본에 맞서기 위한 군비 증강의 역사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애초부터 한국은 지소미아 체결에 반대 여론이 강했지만 2012년 6월 29일에 어떻게든 서명을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서명 예정 시간 50분
전에 이명박 정권이 갑자기 서명 연기를 신청해 취소된 바 있었고, 원래 경제계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초 일본과 협조적이었지만 임기 말에는 여론을 의식하여 반일적 언행이 많아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한일 갈등도 문재인 대통령의 좌경 사상보다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대일 감정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이며, 비단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여기는 자세를 노골적으로 보여왔다고 전하면서, 냉전이 끝난 1990년대부터 주적은 일본이냐 북한이냐 하는 주적 논쟁이 일어나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표현이 줄어들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해군, 공군 장비가 재래식이기 때문에 한국의 해군과 공군이 근대화를 위한 군비 증강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 예로 한국 해군이 1987년 독일에 209형 잠수함 3척을 발주할 때 의회에서 일본의 무역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고, 2007년에 1만 9천 톤급 헬기 항모를 취역시키면서 그 이름을 독도함이라고 명명하는 등 일본과의 대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일본의 해상 자위대의 진용에 수적으로 근접하고 있고, 한국 공군은 1,000km 제공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데 그 거리에는 도쿄가 들어가며, 한국 공군이 미 국방부를 방문해 공중급유기의 매입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측이 이에 대해 북한까지 거리를 생각하면 급유기는 불필요하지 않냐고 묻자 한국 공군은 도쿄를 폭격할 때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미 국방성 담당자는 놀라서 이를 일본 측에 알리고 급유기는 팔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은 유럽 에어버스사의 급유기 4대를 발주했고, 첫 한 대는 지난 11월에 도착했으며, 한국 공군은 독도 방어에 유효하다고 했다면서, 이 밖에도 한국은 폭탄과 공대지 미사일을 최대 11톤까지 쌓을 수 있는 복좌형 전투 폭격기 59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전투 반경은 1250km로 공중급유 없이도 도쿄를 폭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전투기와 전폭기 총 590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항공자위대의 330대를 훨씬 능가한다며, 북한 공군은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방공의 필요성은 적고 대기 공격이 주요 임무라는 주장도 덧붙입니다. 또한 한국은 사거리 800km의 나고야까지 닿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 현무-2C와 사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 현무-3C를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까지는 500km이고 북경까지는 900km로서 1500km 사거리 미사일 개발은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넣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잠수함과 수상함의 일부가 육상 공격용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부분도 함께 언급합니다. 군사 전문가라는 이 사람의 주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육군은 49만 명으로 미 육군의 46만 7천 명을 상회하고, 육상 자위대의 3.6배이며 전차 2,500대, 장갑차 3,300대, 헬기 595대를 보유하여 서방의 육군처럼 근대화하고 있고, 주한 미군은 1989년에는 3만 1,600여 명이었지만 지금은 19,000명으로 줄었다며, 이는 한국군이 재래식 전력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군사 전문가는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일본에서는 한국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증강이 보도되는 경우는 적지만, 한국은 이미 군사 대국이고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삼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에서도 한국의 GDP는 러시아의 1.2조 달러를 능가하는 1.4조 달러이고, 1인당 GDP 32,000달러는 일본의 78%이지만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 평가에서는 일본의 94%로 2023년경에는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과 함께,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이 46.7조 원으로 일본의 76%이지만 한국 중기 국방 계획에서는 연 7.5%씩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에 2023년에는 올해 일본의 방위 예산보다 높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사는 끝으로 한국인의 대부분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장비를 갖추어 매년 2회에 걸쳐 독도 방위 연습을 하고 있으니 양국의 지소미아를 연결시키는 것이 괜찮을 리가 없다면서, 이것은 마치 나란히 난 두 개의 대나무를 접착제로 억지로 붙여놓은 것처럼 머지않아 접착이 떨어지는 것은 숙명이었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사는 문맥상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기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군사 전문가라고 하기엔 한국군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가 좀 미흡한 부분이 보입니다. 우리 군이 자랑하는 현무-3C 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된 지 오래되었고, 현재는 그 이상의 현무-4C 미사일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으며, 몇몇 한국군에 대한 군사 통계에서 수치상의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고, 몇몇 황당한 주장과 허술한 논리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 기사에 대해 BK뉴스가 느낀 부분은 일본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한국을 적대시하는 여론을 조성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기사는 극우 언론도 아니고 진보 매체라 할 수 있는 아사히 신문의 주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보도된 것이 더욱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뿐 아니라 스포츠 호치의 이 기사에서는
대형 출판사 쇼가쿠칸이 펴내는 주간지인 주간 포스트가 이제 혐한을 넘어 한국 따윈 필요 없어 라고 하며 한국과 단교를 해야 한다는 단한을 언급한 특집 기사를 내보내 비판이 쇄도한 바 있었고, 잡지들의 판매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자 배타주의적인 우익 특집을 하면 나름대로 팔리는 부분이 있어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일본의 실정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TV 채널들도 한국을 두드리는 풍조가 강해지고 급기야는 증오 범죄를 유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웃 국가를 차별하는 내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런 일본의 언론 상황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미디어의 본질적 자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베 내각과 일본의 언론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니케이 TV 도쿄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 일본인들이 지난달에는 67%였으나 이번 달에는 9% 상승하여 그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명 중 7명에서 8명이 아베의 정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48명을 대상으로 했고 응답률이 46.2%였음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을 대놓고 통제할 수 있는 아베 정권이라 알려진 만큼 이 부분도 의심은 되지만 최소한 대부분의 선량한 일본 국민들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그 말은 이제 양심을 가지고 아베 정권에 대응하는 일본인들에게는 죄가 없다로 변경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웃나라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면서 그 이유가 역사적 진실을 배운 적이 없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일본인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서 일본 국민을 옹호하는 의견에는 이런 말이 어울릴 듯합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또한 일본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나라를 자신들이 감당 못할 군사 초강대국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아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위대 군사력 증강의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함과 그것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베 지지자들의 지지율 결집은 덤이고 말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처럼 가상의 적이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아닐 것입니다. 가상의 적이 필요한 국가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전쟁을 일으켜 독도를 빼앗자고 주장하는 제정신이 아닌 국회의원이 존재하고, 남의 나라 대사관에 총알과 협박문을 동봉한 편지를 보내 자신이 소총을 몇 자루나 가지고 있고 한국인을 노리고 있다며 한국인은 나가라고 위협을 하면서 혐한 짓을 하는 국가. 그런 국가가 바로 가상의 적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아베를 노리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근저에 있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며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도대체 어느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라며 같은 당 내에서도 정치적 공격을 받는 처지가 되었는데, 이러한 유사민주주의 국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가상의 적이 아닐까 하는 의견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 기저에 깔린 그들의 진정한 바람은 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진짜 적으로 삼고 싶거나 이미 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의견입니다.